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제가 신의균의 국방TV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거기 보면 이 러시아군의 전체가 하루에 뭐 10대, 15대, 8대 이렇게 격파된다. 장갑차가 뭐 20대, 30대 이렇게 격파된다.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군 전차는 계속 줄어드는데 우크라이나군 전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론 서방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르키우에 그 비밀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해군력을 인도양으로 들어온 것을 초기에 경멸하기 위해서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만들어 놨었죠. 브라모스. 그런데 중국의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가 워낙 길어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사거리 느리자 해서 테스트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했습니다. 성공했네요. 보겠습니다. 인도가 중국의 함대 방공망 밖에서 중국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브라모스 공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형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주장대로라면 중국의 모든 함대 방공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성능이 그렇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인도 공군이 수호이 30 MKI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브라모스 A-ER의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실사격에서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글로벌 방산 전문 매체 셰퍼드 미디어가 현지 시각 5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5월 12일 벵골만 일대에서 인도 공군의 공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다라며 해당 미사일은 브라모스 A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형이었으며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은 모든 측정 데이터가 당초 설계된 대로 구현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km 수준이었던 기존의 브라모스 A 미사일의 사거리를 450km까지 늘린 사거리 연장형인데요. 기존의 브라모스 A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300km급으로 알려진 중국의 HHQ-9 함대방공 시스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된 모델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450km의 사거리와 마하 3 이상의 비행 속도를 발휘하고 관성 항법 장치와 GPS, 정말 단계 능동 레이더 유도 시스템으로 유도되는데요. 인도는 이 미사일이 정말 단계 시스키밍 능력을 보유해서 현존하는 함대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브라모스 A를 탑재한 수호이 30 MKI 비행대 2개를 운용 중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말라카 해협의 입구 앞에 위치한 안다만 니코마르 제도의 비행장에 전개시켜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거리 연장형 브라모스 A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될 경우에 이제 중국 함대의 말라카 해협 통과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도가 27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호이 30 MKI 전투기죠. 이 MKI 전투기 중에서 2개 비행대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브라모스 공대함 미사일 운용 플랫폼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브라모스 미사일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수호이 30 같은 대형 전투기도 중앙 동체 한 발밖에 장착을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도가 이렇게 여기 말라카 해협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남해함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제 인도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섬이 보이는데 여기 안다만 제도예요. 여기 인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비행장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나오는 놈을 딱 때리려고 배치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중국이 HHQ-9이라고 하는 함대공 미사일을 만들었네요. 그게 사거리가 300km예요. 그런데 여기 브라모스도 사거리가 300km예요. 그런데 뭐 유도미사일 공격하려면 좀 회피기동도 좀 하고 경로점도 좀 뭐 이렇게 우회기동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접근해서 때려야 되는데 HHQ-9이 걱정되죠. 그래서 야, 사거리 연장하자 해서 사거리 연장해서 450km까지 늘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그들의 인도의 주장으로는 이게 그냥 과연 구현될 수 있을지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최종 종말 단계에서 해수면 10m에서 시스키밍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마하 3의 속도로 10m 고도 바다 수면에서 10m 고도로 가면 이 바다가 가만히 있을까? 아무튼 뭐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사일로 요격하기 힘들다. 그래서 무조건 죽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확 틀어막으면 여기 이제 안다만 제도에 수호의 30 전투기를 배치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딱 되면 이게 딱 450km예요. 그러면 뭐 완전히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자기네들 영공에 딱 떠서 그냥 조준해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슴이 쫄깃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성능 구현 제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부전선에서 이미 러시아군을 병력과 장비 숫자에서 압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그 몸집을 급격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노획 장비는 물론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장비에 더해 이제는 전투에서 파손된 러시아군 장비들도 가져다가 수리한 뒤에 일선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투 중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들을 가져와 각지 수리 공장에서 부활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부활된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각 부대에 배치되고 있다고 테이크앤퍼포스가 현지 시각 5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의 한 전차 수리 공장 관계자를 인용해서 전투 중 손상된 T-80 전차나 T-72 전차들이 하르키우의 수리 공장에서 복원되고 있으며 이렇게 복원된 전차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고 다시 전장으로 향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투 중 손상을 입은 전차는 물론 늪에 빠진 침수 차량도 회수해 복원한 적이 있다 라며 각지에서 군대와 주민들에 의해 견인되어 온 차량이 입고되면 파손이 심한 차량은 부품용으로 해체되고 복원이 가능한 차량은 복원과 재도색 과정을 거쳐 군에 보내진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완파된 전차가 아니라면 대부분 각 지역의 수리소로 보내져 재생 과정을 거쳐 우크라이나군에 공급된다 라며 우크라이나가 복원에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군 전차의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동부전선에서는 개전 초 러시아군만 사용하고 있었던 T-80BVM이나 T-72B3 전차가 우크라이나군 도색을 하고 전투에 참여 중인 사진과 영상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기갑전력의 규모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기갑부대 확장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우크라이나군 기갑전력 앞에 러시아의 전쟁 승리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하르키우. 과거 소련 시절에 하리코프라고 했어요. 이 하리코프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과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결전을 벌였었는데 결국 거기에서 소련이 이겨서 2차 대전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하리코프.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침공전에서도 이 하르키우를 점령하지 못해서 결국 키우까지도 영향이 갔고 또 이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도 영향이 가고 있고 또 이 하리코프, 이 하르키우가 중요한 게 여기에 전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소련 시절에 T-62 그리고 T-64 이렇게 T-62 로우급, T-64 하이급, 또 나중에 T-72 로우급, T-64 하이급, 그리고 나중에 T-80 하이급, T-72 로우급 이런 식으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하이급 전차인 T-64 계보, T-64, T-80 이 계보를 만드는 게 바로 하리코프 전차 공장이었어요. 지금 하르키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전차 공장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러시아가 폭격으로 그냥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하르키우 전차 공장 다 부서져 가지고 이거 뭐 수리 제대로 되겠나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체코나 슬로바키아가 가져오면 다 수리해준다 라고 해서 거기 지금 가져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교육으로 이 하르키우 시내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들이 이 전차 수리를 해주고 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구 140만의 도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수원, 그보다 지금 인구가 더 많지만 우리보다 소득은 훨씬 낮으니까 그 정도 도시에 자동차 정비 공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자동차 정비사들이 이 전차들을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각지에 폭파되고 파괴되고 버려진 러시아 전차들 다 끌고 와서 완전히 박살난 전차라도 그래도 거기에 살아있는 부품은 있는 거죠. 엔진이 피격돼도 엔진 어느 구석에도 나사 하나라도 볼트 하나라도 살아있는 거 있죠. 그거라도 끄집어내어서
부품으로 쓰고 그런 건. 그리고 대충 이렇게 된 거는 이거 쓸 거 많죠. 이건 뭐 그대로 재생해도 되겠는데 예를 들어 이게 뭐 부서져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폭발 반응 장갑 이런 거 그대로 다 쓸 수 있죠. 포신 다 쓸 수 있고 기관총 쓸 수 있고 또 궤도를 또 수리할 때 들어간 핀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쓸 수 있죠.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부품용으로 분해할 건 분해해서 군수사령부에 보내고 또 재생할 건 재생해서 또 재생해서 완전히 그냥 두 개, 세 개 합체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리고 도색해서 우크라이나 군에 넘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전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이 파괴된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가져오죠. 이를테면 지난번에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에서 도하하다가 완전히 박살난 러시아군의 전차들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거의 한 150대 정도 되죠. 그거 다 쓸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는 뭐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도 자동차 정비 공장 다 있죠. 거기서 교육받아가지고 재생해가지고 만들어서 우크라이나군에 다시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군은 계속 전차가 파괴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그 전차 가져다가 두 대, 세 대를 하나로 만들고 또 완전히 파괴된 거 이런 거는 그냥 아예 부품용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계속 우크라이나군은 이탈리아가 주고 뭐 영국이 주고 독일이 주고 각종 동구권 나라들이 주고 스페인이 주고 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주고 이거 말고도 이렇게 주워다가 노획에다가 하는 거 말고 주워다가 파괴된 거 갖고 와서 재생하는 것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계속 기계화 전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병력은 러시아는 지금 다 끝나가죠. 자, 언제 러시아가 항복은 뭐 하기는 힘들겠지만 항복을 실제로 안 하지만 항복 아닌 것 같은 항복을 언제 할지 기대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